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응원 드립니다. 자, 2월 19일 날 시행됐던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번 장교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향으로 옳은 것은 부양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기출문제 가끔 보이죠. 그래서 세대 분리를 촉진하면 안 되고 세대 통합을 강화해야 됩니다. 시설 입소를 우선시하면 안 되고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재가급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하는 게 아니고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 장교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래서 1번은 4번입니다. 2번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의 유형은 1번 지적 보상, 2번 경제적 보상, 3번 정치적 보상, 4번 자유적 보상, 5번 문화유산의 전수. 네,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의 유형은 이거 3번인데요. 정치적 보상.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요. 네. 지적 문화유산의 전수는 뭐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하시거나 하거나, 그다음에 기록물을 등록해서 그 지식과 지혜를 후손에게 전수하거나, 그다음에 문화유산의 전수,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를 선정해서 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보상은 그 공공시설의 요금 감면 등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고요.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기념하는 것은 정치적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유적 보상은 용어가 없고요. 제도적 보상은 국민연금이나 그런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의 유형은 정치적 보상에 해당됩니다. 정치적 보상, 정치적 보상. 네. 자, 다음 3번입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이고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성이 됩니다. 1번 국민연금, 2번 기초연금, 3번 주택연금, 4번 고용보험, 5번 산업재해 보상보험.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인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대상이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러면 기초연금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그래서 국민연금은 노령장애 사망에 대한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주택연금은 이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적연금을 말하고요.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이나 고용의 촉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거고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네. 다음 4번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번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성이 해당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는 65세 이하는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되고요.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 그 다음에 60세 남자는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도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5세가 안 되면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5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번 복지연구 급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번 재가급여의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네,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전액 본인이. 복지연구 급여 비용은 15%를 부담합니다. 15%.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하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네. 자, 다음 6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번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번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몇 번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관장은 의료행위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2번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네, 이거는 틀린 사항이 없습니다.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4번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네,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서비스를 변경해야 되고요. 5번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는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보호자에게.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7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목욕도움, 2번 병원 동행, 3번 구강관리,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몇 번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이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1번은 목욕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병원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구강관리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7번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지원하고
개인활동 지원을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일상생활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치사, 청소 및 주변 정돈이고, 그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은 외출 시 동행이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할 경우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을 때는 이에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네. 9번. 노인 학대의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한다. 6이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3번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한다. 4번 정서적 학대, 유언장 내용을 변조한다. 5번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몇 번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고요. 정서적 학대.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는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정서적 학대. 네, 정서적 학대.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유언장 내용을 변조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래서 1번 방임이 맞고 나머지 다 틀리고요. 학대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임하고 자기방임 유기, 신체적 학대를 꼭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10번.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1번.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을 친다. 2번.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다.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자, 몇 번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방문할 때마다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그래서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대처 1, 2가 나오는데요.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단호하게 말한다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관련 부분은 단호하게 말한다. 단호하게 대처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11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뒤에서 껴안음, 2번 엉덩이를 밀착시킴, 3번 신체 부위를 노출함, 4번 음란한 사진을 보냄,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몇 번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뒤에서 껴나는 것은 육체적 행위고요. 엉덩이를 밀착시키는 것도 육체적 행위입니다.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니까 시각적 행위고요. 그 다음에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것도 시각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은 말로써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 원칙은,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번 협력하려는 태도, 2번 자기계발을 하려는 태도, 3번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번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몇 번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명절 음식은 서비스의 요양 서비스 업무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요양 서비스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이것도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명절 생일 음식을 만들기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처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와 유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복지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대상자의 결정을 우선해야 되고요.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 실행을 한다. 이래야 맞고요. 3번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겠죠. 대상자와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 4번 복지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복지연구를 대여해주면 안 되고요. 직접 판매 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르신의 상태를 판단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가 정답입니다. 상태를 판단해서. 자,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이 부분은 틀린 게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4번. 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급여 제공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번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번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몇 번일까요? 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 면제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거나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본인 부담 면제 유인할서는 불법 행위니까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1번. 본인 부담 면제는 강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밥그릇을 내밀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요양보호사 1번 너무 까다로우세요. 2번 배가 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번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번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몇 번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못 먹겠어. 이럴 때는 운동 부족이나 변비, 구강 질환 등 신체적 이유로 식욕 저하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가 정답입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6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을 했습니다. 상황. 1번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를 이동을 돕는 경우.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는 경우. 3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번 방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번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올리는 경우. 몇 번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 질환 발생이 높은 상황은 했습니다. 1번,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는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고요.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는 경우는 근골격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 가까이에서 들어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거나, 그다음에 방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작업 대상자 이동을 돕거나, 무릎을 굽혀서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올리는 경우는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 다 맞습니다. 자,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번, 독감 예방 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번, 결핵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된다.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몇 번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아니죠.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해야 되고요. 독감 예방 접종은 6개월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받아야 된다. 매년 1회. 그래서 10월과 11월 사이에 실시해서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결핵 진단은 3개월마다 받는 게 아니라 2, 3주 이상 기침, 발열이나 체중 감소가 있을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한 경우 풍진이나 수두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은 업무를 중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회복된 후라도 2, 3일간은 음식 조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음식 조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8번,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번,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번,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자,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방이 안 됩니다. 자,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객당 검사나 간 기능 검사가 꼭 필요하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최소 6개월 이상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아니죠.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열이 내립니다. 늦은 밤에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유액 분비량 감소, 2번, 식후 포만감 지연, 3번, 지방 흡수력 증가, 4번,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몇 번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유액 분비량이 감소된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1번. 식후 포만감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지방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저하됩니다. 그다음에 간의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요.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로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20번.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번 폐렴, 2번 빈혈, 3번 폐기종, 4번 뇌경색, 5번 동맥경화증.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돼서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빈혈입니다. 적혈구나 헤모로글로빈이 부족할 때 빈혈이 발생합니다. 빈혈. 21번. 고혈압 대성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2번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4번 매일 한 겹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5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격렬하게 하면 안 되고요. 격렬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을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매일 한 겹 이상 흡연도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조절된다고 약 복용을 중단하면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2번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로감염, 2번 체중 감소, 3번 소변 배설량 증가, 4번 규칙적 도뇨 시행,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 몇 번일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3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번 척추협착증, 2번 척추측만증, 3번 고관절 골절, 4번 강직척추염, 5번 류마티스 관절염. 몇 번일까요? 네, 고관절 골절이 정답입니다.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제일 위험 발생이 높은 게 고관절 골절입니다. 다음, 24번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 행동은 1번 체위를 자주 변경해 준다. 2번 침상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3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번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5번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몇 번일까요? 네, 체위를 자주 변경해 주거나 시트에 주름을 펴주거나 그다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거나 목욕 후 피부를 완전히 말려주는 거는 욕창 발생 위험이 없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주면 압박을 받는 부위에 그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25번.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난다. 도파민 분비 장애 하면 파킨슨이. 자, 1번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난다. 1번 뇌졸중, 2번 뇌막염, 3번 파킨슨, 4번 혈관성 치매, 5번 알츠하이머병. 몇 번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파민 분비는 중뇌 이상으로 발생하고요. 근육이 느려지고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난다. 떨림이 나타난다는 걸로 우리가 파킨슨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네. 자, 26번.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번 눈물량이 증가한다. 3번 각막의 반사가 증가한다. 4번 수정체의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번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몇 번일까요? 자, 옳은 것은 수정체의 황화, 노랗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노랗게 변함으로 해서 보라색이나 남색, 파란색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6번은 4번이 맞습니다. 27번.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번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번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4번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5번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이나 갑상선, 뇌와 수체 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분비가 변화가 있을 때 우울증 발생이 높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4번. 자, 28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소변 배설량의 증가, 2번 감각 민감성 증가, 3번 갈증 감소, 4번 음식의 섭취량 감소, 5번 수분 섭취량 감소. 네,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은 소변 배설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음 물을 많이 마시고 다음에 소변을 많이 보고 다시 식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체중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8번이 1번. 29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2번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3번 관절의 유연성 증가, 4번 자극에 대한 반응의 증가,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네,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폐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는데요.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되고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되고요. 그다음에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나머지 다 틀립니다. 30번 약물 복용 방법을 옳은 것은 1번 서방제는 분쇄해서 복용한다. 2번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번 항고혈압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답은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서방제는 분할해서 하면 안 되고요. 인슐린은 주사로 투여합니다. 장용 코팅제도 그 분할해서 복용할 수 없습니다. 항고혈압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은 그 부작용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두, 2번 홍역, 3번 풍진, 4번 폐렴구군, 5번 유행성 이하선염.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폐렴구균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 접종을 권장합니다.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것은 1번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번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지 않을 때, 4번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번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2번입니다.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는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는 보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지 합니다. 사고는 보고를 해야 된다. 사고는 보고를 해야 된다. 보고.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사고 나면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보고. 사고는 보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고는 반드시 보고다. 보고를 해야 된다. 사고는 보고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 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고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33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실검을 여러 번 함, 2번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졌다, 3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 4번 오후에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번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몇 번일까요? 자,
요양보고서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해야지 주관적인 판단, 애매모호한 표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급은 여러 번 했다 이러면 그 여러 번이 몇 번인지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분이 좋아 보였다. 뭐 이런 거는 요양보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간식인 바나나를 섭취를 거부했다. 이거는 해당 사항 정답입니다. 맞게 표현을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대한 시간도 애매하고 간단하게 했다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4번.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번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인 안락사와 같다. 4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돼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번 효력이 발생해서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요양서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5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번 동공이 축소된다. 2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3번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번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몇 번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가 정답입니다.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자, 이상으로 38회 오전 짝수형 기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